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무협 소설을 탐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한 영웅이 길을 가면서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앉아선 성을 갈지 않는다. 하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있어, 중국인은 성을 갈기도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성씨를 중시하던 한국인의 문화와 풍속이 10대 소년 시절의 내게도 짙게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억도 나서 오늘은 모든 한국인이 정체성과 신성함을 갖고 대하는 성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씨라고는 해도 성과 씨가 다른 것이었다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서기 6세기에 편찬된 양나라의 옥편에 보면 진나라와 한나라 이전에는 성과 씨가 달랐고 성은 씨의 근본인데 씨는 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글자가 합쳐진 게 춘추시대 전후였다고 막연히 아는 분들이 많은데, 옥편에 보니까 그게 진나라나 한나라 때부터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마천이 사기를 지필하면서 성과 씨의 두 글자를 성씨로 합쳐버리는 바람에 구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엔 굉장히 정치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즉, 한나라를 세운 화하족을 역사의 중심에 두려 했던 사마천은 혈통 중심의 성을 파고들 경우에 역사의 중심은 동이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과 씨를 아예 합쳐버린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건국 초부터 성을 사용했던 걸로 되어 있지만은 학계에 따르면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 때부터,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부터,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부터 한자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중국의 정사 기록이죠.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성씨는 결국 중국 것이었냐? 사실 이 점이 상고사를 다룰 때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강단사학적인 시각에 따르면 우리의 성씨는 4세기 이상 올라가질 못해요. 그런데 고조선과 동이족 후손이라는 그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의 성씨는 기원전 몇천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동이족의 후손이라는 입장에서 성과 씨의 근원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대부분은 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여와 생의 글자를 뜻풀이 해가지고 여자가 낳는다 라는 식의 해설로 일관하고 있어요. 설문해자를 찾아보았더니 거기도 성은 사람의 소생이다. 성, 인지 소생야 라는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어서 알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문헌을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은 성과 시의 유래에 대한 연구에 깊이가 없고 우여곡절이나 견광부회적인 해설이 많더군요. 결국 유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은 여자가 낳는다는 관점의 기존 해설을 좀 더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는 땅 위로 돋아난 불, 그리고 그 옆 오른쪽에는 무릎을 꿇고 앉은 여인인데, 이 그림을 그대로 스케치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갑골문입니다. 이는 여자가 새로 돋아나는 불처럼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통해서 성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갑골문은 여자와 풀의 위치가 앞에 보여드린 그림과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글자가 정착되지 않았던 갑골문의 경우에는 왕왕 그럴 때가 있습니다. 뜻은 같지만요. 두 번째 금문에 오면은 무릎 꿇은 여자가 사람 인자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동이족의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운 화하족이 모계가 아닌 그 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 그림 대신에 새롭게 만든 거였는데, 지금은 이런 글자가 존속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그 소전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람 인자가 다시 여자 그림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부계 사회로의 이전을 강요했지만은 사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모계 사회의 풍속이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암시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여자 그림이 여자 여자, 그리고 풀 그림이 날 생자로 바뀌어 성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의 해석에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풀 한 폭이 바라보는 장면을 그려놓고 이걸 성자라고 하다니. 아니, 여자 그림은 나중에 추가한 것이니까 원래는 풀 한 포기인데, 이 풀 한 포기를 그려놓고 성의 원형이자 그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의문에 신지평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아공주. 1934년 여름, 스웨덴의 폴케 베리만이 이끄는 고고학 탐험대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끼고 있는 중국 타림 분지의 소하 묘지에서 3800년 전의 미라를 발견을 했는데, 20대로 보이는 이 백인 여자는 피부가 말라 수축된 상태였지만은 놀랍게도 긴 속눈썹을 붙이고 깃털을 꽂은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3800년이나 지났는데 그 용모가 아름다워서
소하공주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고고유전자 연구팀이 그 후 미라의 DNA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소하공주는 서양과 동양의 유전자를 모두 지닌 혼혈녀로 밝혀졌다고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2010년 3월 17일자로 보도를 했어요. 정확히는 스칸다나비아 계통으로 모계를 통해 동아시아 계통의 혼혈도 일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인은 난산으로 인한 산통 때문이었을 걸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이 미라가 3800년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도 생전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화학적으로 처리된 이집트의 미라와 달리 타클라마칸 사막의 건조한 기후가 사체에서 수분을 자연적으로 증발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관심사는 소하공주나 그녀와 함께 발견된 167구의 미라가 아니라 그 미라들이 발견된 소하묘지 그 자체였습니다. 면적 2500m 자승에 달하는 이 묘지에서는 카누처럼 생긴 목관 100여 개도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 고고학자 폴케 베리만은 이곳 사람들이 카누를 즐겼던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묘지에는 모두 140여 개의 말뚝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남성 사망자의 묘에는 일직선의 말뚝이 세워져 있었고, 여성 사망자의 묘에는 주걱, 길다란 부채 또는 배 젓는 그 노 모양의 말뚝이 세워져 있었어요. 학계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묘에 세워진 이 말뚝들은 한때 이곳 주민들의 그 신비롭고도 과장된 생식기 숭배 풍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고 했지만은 원래 북경 출신인 대만의 저명학자 양희매가 이 소하묘지의 말뚝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난 그의 그 논문을 읽고 무릎을 쳤어요. 그는 성씨 문화의 본질은 조상숭배이고, 조상숭배의 본질은 사실상 생식숭배였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고고학적 증거의 하나가 바로 폴케 베리만이 발견한 소하묘지의 말뚝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소하묘지의 장형 목주, 곧 노 모양의 나무 말뚝은 여자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일종의 신주였다는 거예요. 신주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덧붙이는데, 왜 신주단지 모시도 타냐고 할 때 바로 그 신주,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의 위패라는 뜻이죠. 양희매는 그 노 모양의 위패를 여음신주라고 부릅니다.
이 여음신주가 바로 성자의 원형이었다는 거예요. 상고시대인 여음숭배가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그 증거로 그는 알릴고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갑골문 1번을 보세요. 1번 그 위는 종래학설에 따르면 그 풀그림이지만은 양희매에 의하면 여음신주를 스케치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은 비읍자 사람의 입이죠. 그럼 갑골문 2번은 뭐냐? 위는 그 여음신주이고 가운데 그 가로작대기는 위패를 꽂아두거나 받쳐주는 받침대 같은 것이고 밑은 그 사람의 입인데 그럼 이 입의 소유자는 누구냐? 부족의 족장이었거나 제사장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양희매에 따르면 고대 제사의 핵심은 산자가 돌아가신 선친이나 조상 앞에서 충문을 고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릴고자의 원뜻인데 이걸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은 충문을 고하고 있는 부족의 족장이나 제사장이고 왼쪽은 그 풀이 아니고 제사장이 충문을 고하고 있는 대상, 곧 신주나 위패라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상나라의 그 동이족은 자기 조상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그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갑골복사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이 충문을 고하는 위패의 주인공은 지구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무슨 초자연적인 대상이나 그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그럼 알릴고자에 등장하고 있는 조상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1번 그림처럼 받침대가 있든 없든 2번이나 3번처럼 그 밑이나 중간에 받침대가 있든 조상 숭배의 대상은 풀포기가 아닌 여자 생식기였다는 얘기를 하면 좀 놀라시겠죠. 고대인은 거기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식기를 정말 귀하고 성스럽고 신비한 존재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바뀌고 유견이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등장을 하면서 생식기는 비열하고 불결하고 추잡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지만은 원시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자 1강에서 할아버지 조자가 우리말에 남아있는 조 플러스 받침, 곧 남자의 생식기에서 유래했다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자의 원형은 바로 여성의 생식기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고대인의 조상 숭배는 결국 생식 숭배였다는 거죠. 소화묘지의 다음 사진을 좀 보실까요?
가운데 보이는 그 장형 목주, 곧 노 모양의 나무 기둥 또는 나무 말뚝은 여성 성기를 표현한 고대인의 신주요, 위패인 동시에 명호였다는 겁니다. 이걸 스케치한 그림이 바로 성자의 갑골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여자 그림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왼쪽에 풀처럼 표시된 그림이 바로 사진의 장형 목주와 같은 여성 성기였던 셈이죠. 시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야기의 빠른 진전을 위해 우선 갑골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뭘 스케치한 그림으로 보입니까? 중국에는 대략 3가지 해설들이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오이와 덩굴설입니다. 갑골문 형태와 비슷하지만 오이와 덩굴은 시자의 원뜻인 근저, 바탕, 근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물 밑 바닥을 가리키는 수조설입니다. 갑골문 1번을 보세요. 위는 흐르는 물을 그린 거고, 아래 세로 작대기는 지시를 나타낸 부호라는 겁니다.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밑이 보이죠. 따라서 물밑을 가리키는 글자인데, 여기에 가로 작대기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 물 밑바닥을 뜻하는 근원 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골문 1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1번보다는 갑골문 2번 형태가 더 많습니다. 설문해자에 근거한 3번째 설을 소개해드리면, 갑골문 2번은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산절벽 또는 산벼랑에 떨어질 듯이 매달려 있는 고구마 모양의 낙석을 스케치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석이 굴러떨어져서 땅에 닿으면 시자 밑에 한 획을 더 그은 근본 저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국 쪽의 해설인데요. 갑골문을 다시 한번 봐주시죠. 사람이 뭘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죠. 대체 뭘 들고 있는 걸까요? 허리를 약간 구부렸어요. 이러보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땅에 내려놓으려는 자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길쭉한 타원형 물체, 이런 모양은 씨앗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갑골문은 왼쪽 사진과 같은 씨, 그런 씨를 뿌리려는 자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씨는 식물의 종자란 뜻 외에도 근본, 뿌리, 혈통의 뜻이 있는 데다가 발음마저 묘하게 씨라는 글자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소화묘지에 보이는 일직선의 나무 말뚝, 나무 기둥, 곧 남자 성기를 가리키는 글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은 해보는데,
아직은 근거가 약합니다.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5개의 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해설은 어떤 건가요?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2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에 오면은 허리를 더 구부리고 팔을 땅까지 늘어뜨렸는데 정작 들고 있던 씨의 존재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팔 중간이 약간 볼록해진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3번째 소전에 오면 팔 중간에 볼록한 점이 옆으로 길어졌어요. 그리고 사람 인자가 한글 디귿자 형태로 바뀌면서 원래 씨를 뿌리려던 초기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왕왕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생각해 볼 때 한자 갑골문의 사용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이족의 글자를 화하족이 활용을 하게 되면서 빌려다 쓰면서 원뜻을 모르거나 곡해를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경우죠. 그리고 4번째 해석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시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대체 뭘 말하는 글자인가요? 원뿌리인 성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고 가지가 뻗어 잎이 무성해지면 그 가문이 번성한다는 의미에서 성과 씨가 생겨난 건데 상고시대에는 귀족만이 그 성과 씨를 갖고 있었어요. 평민은 성도 없고 씨도 없었죠. 남자 귀족의 경우는 씨, 여자 귀족의 경우는 성을 불렀어요. 이를테면 염제성은 강이었지만은 신농씨라고 불렸고 여자의 경우는 만리장성을 울음으로 무너뜨렸다는 저 유명한 전설의 여주인공은 맹강녀라 불렀는데요. 어떤 글에 보니까 맹씨의 딸 강녀라는 식으로 불었던데 여기서 맹자는 맞이, forced 그런 뜻이고 성은 강성, 패밀리 네임은 강이었기 때문에 맹강녀는 강성래의 큰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강신의 큰딸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 성을 불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일화이기 때문에 좀 인용을 해본 거예요. 요즘은 사람을 깔보며 함부로 대할 때 상대를 김씨, 박씨, 이씨하고 씨를 붙여서 부르는 모양인데 사실 고대에는 나라에서 하사를 받은 영토가 있는 사람이래야 씨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신분의 상징이었죠. 만일 평민이나 천민이 씨 칭호를 얻으려면 씨라고 불리우려면 국가에 엄청난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 학문, 유파, 종교 전문 분야 등에서 불후의 업적이나 일가를 이뤄야만 비로소 가능했던 거예요. 합쳐진 성씨. 고대엔 성과 시의 제도와 풍습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아무나 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의 경우는 혈통이기 때문에 더 엄격했죠. 성은 모계 사회에서 생겨난 건데, 모계 사회에서는 여자가 자손을 낳고 키우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도 아주 높았어요. 당시엔 말이죠, 한 부족이 강대한가 약소한가 하는 문제는 그 부족의 여성의 출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또 상고시대에는 그 부부 제도도 아버지에 대한 개념도 뚜렷치가 않아서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달라도 모두 어머니 성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듯이 상고시대의 8대 성, 이 8개 성이란 뜻이죠. 8대 성은 모두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막 가나다 순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성, 규성, 사성, 영성, 요성, 운성, 임성, 희성. 이 8대 성은 모두 왕족이나 귀족의 성이었던 거예요. 평민이나 천민은 성이 없었어요. 그 후 왕이 하사하는 방식으로 성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산실된 것이 많다고는 해도 설문해자나 산해경 등에 실려있는 그 성을 취합을 해보니까 약 80개 정도예요. 생각만큼 많지가 않은데 고대에는 더 많았다고는 해요. 그러나 기록된 것이 80개 정도예요. 특기할 만한 점은 상나라의 시조모, 상나라의 그 시조를 낳은 어머니라는 뜻이죠. 시조모 간적이라는 분은 제비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상나라의 그 시조를 낳았다는 건데, 이 난생소라는 알에서 태어난 고구려의 동명왕 신라의 박역거세, 탈해왕, 가야의 수로왕 등 삼국시대 건국시조 등의 탄생설화와 같아서 어떤 그 동질성을 보여줍니다. 고중학의 그 효시였던 명말청조의 학자 고염무는 시는 한번 전해지면 변할 수 있지만 성은 천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성은 혈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사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엄격했던 성시 제도도 세월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죠. 1차적으로는 주나라를 세운 화족 통치자들이 고귀한 혈통은 천명과 짝을 이룬다는 이른바 동이족의 전통관념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에 천명과 짝을 이루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덕이다 라는 그 새로운 관념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어요. 주나라 사람들이 설파한 것은 하늘은 그 덕이 있는 자를 아들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덕을 따르는 자를 천자로 삼는다는 논리였죠. 그들은 역사를 쓰는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지난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일반인이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동이족 조상의 혈통을 재배열하고 의도적으로
교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나라 조상은 사실은 원래 북서쪽에서 내려온 유목민 서융 출신이었거든요. 혈통이나 족보를 파고 들어가면 그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동이족 혈통의 명확성이나 통일성을 잃게 만드는 작업에 주력을 했던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었던 탓인지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오면 고대의 종법 제도의 와해와 함께 성과 시의 차이도 점차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에 부를 축적하고 신분과 지위가 상승된 평민들이 너도 나도 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백가지성, 곧 백성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죠. 백성이 무슨 뜻이에요? people? 평민이라는 뜻 아니에요. 응? 귀족의 신분을 뜻하는 성이 아니라 평민이 된 이 성, 아무나 성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시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육국을 멸망시킨 후에 중앙집권제를 실시하면서 천하를 36군으로 나눈 뒤에 종래의 분봉제를 폐지해버리죠. 남아있던 시마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시라는 것은 본래 자기와 봉토, 곧 땅을 가진, 영토를 가진 귀족들의 신분 표시 같은 거였는데, 자기와 봉토나 영토를 잃은 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시황이 죽고 정권이 권력이 한나라로 넘어가자 무제 때의 사마천은 사기를 집필하면서 그나마 부분적으로는 약간 기능하고 있던 성과 시를 아예 합쳐버립니다. 왜? 성씨를 파고들어 위로 올라가면 역사의 주체가 동이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후로 성씨는 합쳐진 채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성씨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기록상으로는 4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문자를 가졌던 상나라가 망한 뒤에 동이족의 이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산발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족의 흔적을 찾아보는 작업을 나 같은 사람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겠죠. 추정컨대는 화하족의 주나라가 동이족의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성과 시를 가졌던 상나라의 중심 세력은 그냥 대륙에 남아 있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씨가 4세기에서 6세기경이 되어서야 등장하는 거겠죠. 그것도 당시는 왕족이나 귀족만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의 성씨가 대폭 늘어나게 된 계기는 왕건이
막 고려 건국에 힘을 보탠 그 지방 세력들에게 땅과 성씨를 나눠주는 이른바 토성분정이라는 정책을 펴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성씨의 출신 지역을 뜻하는 본관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조선 중기까지는 성과 씨가 없는, 성씨가 없는 백성이 전체 인구의 40% 내지는 반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09년 인구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호족 제도인 민적법을 시행하면서 전 국민이 성씨를 모두 갖게 된 거예요. 한국인의 성씨는 전통적으로는 250개에서 300개 미만이고, 중국인의 성씨는 4,100개가량, 옛날엔 더 많았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정리하면서 4,100개가량. 일본인의 성씨는 어떤 문헌상으로는 30만 개라 그러는데 평균 10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적지만은 본관이 약 4,2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다 최근에 늘어난 귀하인까지 합치면은 최근에는 성씨가 5,000개까지 불어난다고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